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 1등이었던 것처럼 저는 2등인 이더리움도 2등의 자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항상 대세 코인 불장이 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투자 안 할 거라고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면 이제까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더리움 최고점 도달하는 데까지 대략 한 7개월, 8개월, 9개월 뭐 요 정도 걸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 또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시기까지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한다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200일 넘게 걸릴 것 같냐, 아니면 빨리 올 것 같냐. 아, 중간에 이제 이더리움 지금 현물 ETF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물론 네.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네. 네, 그런 이슈가 만약에 이제 ETF가 통과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앞당겨질 수 있겠지만 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2차 사이클 때는 그 시간에 비트코인은 오르고 이더리움은 좀 떨어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3차 사이클 때는 둘이 좀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그럼 이번에 4차 사이클 때는 4차 반감기 이후로는 둘이 같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비트는 오르지만 이더는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3차처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2차 사이클 때는 이더리움이 너무 좀 꼬맹이고 신뢰가 없어서 막 많이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3차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과의 펀더멘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어떤 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고 그러니까 총 채굴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래의 보편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뭐 네. 디파이라거나 뭐 아니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그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 체인 안에 있는 여러 코인들을 말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계속 커지고 있어요. 뭐 NFT도 그렇고 이번에 RWA도 네, 그랬죠. 블랙록에서 네. RWA 이더리움에서 하니까. 네. 근데 이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인 이 생태계 이것도 단기간에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차 때 2차처럼 큰 하락이 없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3차 때 이더리움이 계속 우상향했던 건.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4차까지 왔는데 지금은 3차보다 생태계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 1등이었던 것처럼 저는 2등인 이더리움도 2등의 자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20년, 30년 지나면 사실 모르죠. 네, 그렇죠. 2, 하지만 30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소한 이번에 뭐 4차 사이클, 4차 반감기 이후 사이클에서는 네. 아마도 2등을 뺏기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등을 만약에 뺏긴다면 솔라나 정도 되는데 사실 요즘에 솔라나가 좀 많이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네트워크 문제가 값싸고 빠르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솔라나도 그렇고 항상 보면 예전에부터 끊이지 않는 논쟁이 이더리움 킬러라는 호칭이었는데요. 네, 다들 네. 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자리를 뺏기지 않은 것처럼 2등이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저도 솔라나를 되게 주목해서 많이 봤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과거 이제 FTX에서 갖고 있는 락업이 되어 있긴 한데 네. 한 예, 5년 락업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떤 특정 단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4차 반감기도 2등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질문을 좀 바꿔서 네네. 1등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거긴 동의하거든요. 네네. 3등 싸움이 저는 되게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테더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투자용이 그쵸. 아니니까 테더를 제끼고, 그러니까 BNB나 바이낸스 코인이나 솔라나랑 뭐 리플, 에이다 뭐 요런 애들이 경쟁 구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걔네들 중에서는 네, 올해 최고점 기준으로 3등 자리를 차지할 녀석이 어떤 녀석이 될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BNB라고 생각합니다. 오, BNB. 그러니까 현재 BNB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BNB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네, 그 저도 이제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보면 네, 그 거래소들이 그 시기에 맞게 좀 흥했던 거래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7년에는 지금의 바이낸스의 지위에 있는 거래소는 그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의 차트를 보고 한 1, 2분 약간의 텀이 있었거든요. 업비트가. 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보고 업비트 단타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그 아, 비트파이넥스가 가격을 주도했었습니다. 야, 저 그때는 되게 꿀이었네요. 네, 그때 되게 많은 그 시장의 허점들이 많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제 비트파이넥스가 2017년, 2018년 동안에 되게 메인 거래소로서 역할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정도 되니까 바이낸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전 세계 1위 거래소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도 되게 많은 거래소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비트겟, OKX, 후오비 되게 많은 거래소들이 등장했음에도 지금 한 4년 동안 1등 거래소의 지위를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바이낸스가 거래소 운영할 때 거래소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뭐 다운이 된다던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되게 파격적으로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아, 예, 운영을 정말 잘하는 것도 있고요. 유저 친화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코인들을 상장을 이렇게 쉬지 않고 잘합니다. 음, 또 그리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도 이건 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뭐 루나라든가 어떤 뭐 테라라든가 이런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은 그걸 또 선물 상장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든 유저들의 유동성을 다 빨아가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완전히 차가운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 거래소 운영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붓다빔 때 사실 바이낸스가 거래소 다운됐었잖아요, 서버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은 1도 안 해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제 좀 거래소가 커지니까 약간 예전처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메인 거래소의 장점은 이 호가창이 되게 두텁다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런 또 시대가 많은 사람들은 내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곳들에서 거래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도 약간 양극화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거래소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업비트가 맞아요. 독점하는 체제고. 맞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뭐 2위, 3위, 4위 거래소들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위협할 만큼 경쟁력이 있냐를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뭐 코인 거래 지원하는 풀이라든가 이런 호가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1위와 2위를 격차를 더 벌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네. 거래소 여기로 조금 빠졌는데 바이낸스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코인이 BNB라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솔라나하고 바이낸스가 저는 올해 좀 많이 경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솔라나는 전혀 거래소 코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솔라나 거래소 코인이면 아 맞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성격이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NB가 솔라나보다 더 유망한 이유는 뭘까요? 뭐 이제 이건 개인적인 편향일 수도 있는데 저도 솔라나를 사실 FTX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아 이건 진짜 이더리움 킬러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네, 이더리움의 단점을 다 보완한 체제니까요. 네, 되게 빠르고 또 어느 정도 그때도 되게 솔라나가 NFT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수수료도 전송 수수료도 워낙 싸고 그래서 되게 이상적이다 생각했었는데 아 FTX의 마이너스 한 95%까지 가는 걸 보고 저도 그 하락하는 중간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봤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마이너스 95%까지 가는 걸 보고 나서는 이게 진짜 펀더멘탈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유망하다면은 저는 그런 하락은 나오면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코인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되게 이런 안 좋은 시기에는 뭐 마이너스 70% 80%까지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솔라나는 그 시기와 되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는 걸 보고 아 조금 얘도 그냥 알트코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더리움도 초창기에 2018년에 마이너스 95%, 96% 빠졌잖아요. 뭐 솔라나도 맞아요. 초창기였으니까. 네네. 네. 그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95% 빠졌기 때문에 별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더리움의 초기라고 대입을 해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아까 말했던 FTX의 그런 좀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좀 편향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실망이 컸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네. 고아잖아요, 고아. 솔라나는 네. 고아잖아요. 부모 없는 음, 자식이 사실 210달러까지 간 거는 저는 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10달러면 그럼 3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한 1년 반 정도 됐나? 1년 반 만에 30배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저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도 음. 보면 뭐 사실 BNB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더와 솔라나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좀 상승폭과 하락폭이 서로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음. 걸 보면서 아, 재밌다. 이게 음. 뭐 또 진짜 이더리움하고 견줄 수 있는 코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 항상 반감기 뒤에를 보면은 이 코인의 시가총액 변동은 와 진짜 이 주식 시장과 다르게 막 10위 밖에 있는 애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뭐 100위 밖에 있는 애가 갑자기 10위권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 그래서 분석이 안 돼서. 네. 맞아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떤 뭐 미래의 트렌드나 어떤 산업이랑 엮여가지고 신생 코인이 나타나가지고 좀 파격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내놓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전혀 다른 코인이 2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함없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입지는 이제는 그러니까 금에 비유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금이 이 현물 ETF 통과되고 나서부터 그 금의 입지를 위협하지 아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상품들이 네. 없었던 것처럼 네. 비트코인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2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이 변함없을 거라고 보지만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은 과연 이더리움이 2위를 지킬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확신이 비트코인만큼의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크립토 윈터에 이더리움은 한 개도 들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감내하고 가져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지면 좀 더 사면 되니까. 음, 음, 그런 지위까지는 비트코인밖에 없는 것 같고. 하지만 3위 싸움, 2위 뭐 2위까지도 이더리움 인정하고 3위 싸움은
좀 흥미로운 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요즘에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메이저 알트 중에 TON 톤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TON. 네. 텔레그램이 코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 상당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코인이 텔레 덕에 컸고 텔레가 코인 덕에 컸다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텔레그램에서 만든 코인이라 그런지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탑10 안에 들지 않나요? 톤 어, 코인이? 한번 네, 톤 코인의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얘기하는 톤, TON은요, 업비트에 떠 있는 TON이랑 다른 코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티커를 좀 다르게 하지. 네. 헷갈리게. 지금 제가 잠깐 코인마켓캡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네, TON 치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톤 네. 코인이 있고요. 음. 토카막이 있는데 업비트에 있는 건 토카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톤코인 그러니까 네. 9위를 차지하고 있는 톤코인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티커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티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또 심지어 하나 더 있습니다. 4천 몇 위짜리 96. 잡코인이 네.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잘 그럼 보셔야 됩니다. 업비트에는 텔레그램 톤코인은 그러면 상장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업비트의 토카막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토카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톤 KRW 하면 안 나오나? TON KRW 하면은 나옵니다. 업비트. 이게 토카막이고 네. 업비트에는 텔레그램 코인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업비트 톤이 아닙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상장돼 있을까요? 이 항상 헷갈리면은요. 코인마켓캡에서 보신 다음에 이 네. 시총 9위 톤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눌러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OKX 정도가 제일 좀 메인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OKX네요. 네. 네네. 그리고 바이낸스에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음, 향후에 이 정도 코인이면 저는 바이낸스도 상장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OKX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좀 보죠. TON USDT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오른쪽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OKX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OKX에는 2022년 4월 29일 날 상장을 했고요. 꽤 삼각수령 됐네요, 하고. 그래도. 네, 근데 얘는 좀 조정을 덜 받았네요, 확실히. 음. 예, 최근에 큰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 그냥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데들 다 조정받고 있는데 지 혼자 엄청 오르네요. 얄미워 아, 보이네. 여기 보면은 이 매물대 자리에 이제 최근에 한번 크게 조정받을 때 여기 매물대 자리에 닿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음. 근데 보통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보통 더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되게 버티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긴 한데 그것도 그렇다고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게 이렇게 윗꼬리 달자마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 꽂은 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드리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올해 2월 말부터네요. 네.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매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뭐 어떤 자료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 톤 코인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고 내가 매수에 확신이 있다면은 이렇게 좀 크게 매물 때마다 분할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 이 정도쯤까지 해가지고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더리움이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안 사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보면은 알트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좀 기다려 네.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기다리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정말 극악무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위험을 안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더리움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트로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차트를 엄청 축소한 상태입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바가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고요. 똑같이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4월 20일. 네. 그러니까 차트에서는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프랙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랙탈. 네. 그러니까 용어는 뭐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프랙탈이 뭐냐면은 이 과거의 흐름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야 뭐 이런 예측이거든요. 네. 예.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서는 이 프랙탈이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음. 비트코인의 1차, 2차, 3차 반감기를 보면은 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네. 어제 바로 4차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떤 큰 하락 없이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우상향을 했는데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코인에서 기대하는 상승은 한 10%, 20% 이상이죠. 네. 그 상승이 언제 왔는지를 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하고 나서 5개월 차 정도부터 왔습니다. 5개월. 음. 그러니까 한 1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뭐 임의로 그냥 예상을 해보면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음. 오른다고 해도 이게 좀 조정을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게 한 4개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이후에 5개월 차, 6개월 차는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더리움의 전고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네. 한 4,900달러 정도 부근입니다. 그러면 5개월 차부터 6개월 차 동안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고 부근에 도달하는 것이죠. 6개월 차까지. 네. 그 다음에 한 7개월 또는 8개월 동안 이후부터는 반감기 이후에 전고점을 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고점을 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폭발적인 상승,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때 알트코인도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반복된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게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홍콩에서 뭐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5월 달부터는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현물 ETF가 이렇게 거래되는 걸 저는 좀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차트 과거가 그대로 반영이 될까요?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당시에도 딱 되고 나서 한 달 동안에는 좀 조정을 살짝 받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 한 달 만에 그게 반영이 돼서 엄청나게 상승한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제가 이렇게 이런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보면은 호재가 반영되는 거, 특히 코인 쪽에서 호재가 반영되는 거는 되게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람들이 뭔가 뭐 블랙락이 들어왔다 또는 반감기가 시작됐다 하면은 한 세 달, 네 달 정도는 그 기대감을 꺾는 시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개미들이 조금 포기하게 만들고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한 세네 달 정도 그리고 한 5달 정도부터는 이제 그제서야 뭔가 호재가 반영이 되고 좋은 뉴스가 반영이 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세 달 정도까지는 물론 엄청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자금이 들어오는 사건들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 기대에 충족되는 상승은 약간 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점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시기가 한 네다섯 달 이후 네. 4월 20일부터 네다섯 달 이후니까 한 9월 정도죠. 네. 가을쯤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부터 분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4, 5개월 이후부터는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꼭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항상 대세 코인 불장이 왔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을 투자 안 할 거라고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비트코인 차트도 물론 지표가 되니까 잘 봐야 되지만 네. 진짜 찐불장은 이더리움 전고점 돌파부터 나오니까 네.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뭐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고요. 지난 두 번이 항상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2020년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 2020년도 지난 반감기랑 다르다. 음. 그때는 예시 데이터가 지금보다 더 부족한 한 상황이었잖아요. 번밖에 네, 12 년은 사실 의미 없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트레이딩 뷰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에 치열했습니다. 이번엔 음. 다르다. 이때랑 음. 지금이랑 어떻게 같냐. 근데 똑같이 반복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인은 추세가 진짜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붙으면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호재는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가격 가격 상승이 상승을 계속 불러오르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다 맞아요. 버블이 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퓨 하고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되게 무서운 거긴 한데 음. 이더리움을 잘 주시하면서 코인 불장을 좀 가늠해 보면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님. 네. 저는 우리가 지금 차트를 같은 같은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차트 공부의 최대 장점은 지난 시점을 예측이 아닌 가격의 흐름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차트라는 게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 마침 반감기잖아요. 4월 네. 20일. 바로 네. 어제였는데. 그럼 지난번과 지지난번의 반감기에 오늘 알려드린 4개 차트만 보셔도 음. 개인적으로 관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뭐 내기였죠? 네. 비트코인 차트, 네. 이더리움 차트,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네. 그리고 토탈 3 차트입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선행을 하고요. 이더리움은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토탈 3 차트에 선행을 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은 네.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이 오르는 걸 보고 알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네, 이게 부동산에 비유하면은 서울 움직임을 계속 면밀히 보다가 네. 수도권 투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